네,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물구나무 서기 영상 정말 놀랍죠? 영상이 공개된 후 현대차 주가가 연이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로보틱스 선도 기업으로 진화해 성장주로 평가받는 느낌인데요. 하지만 아틀라스를 바라보는 현대차 노조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높습니다. 현대차의 미래, 로봇을 둘러싼 노사 갈등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 공학과 개연구수,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전략산업분석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지난 1월 라스베가스 CES 쇼에서 공개될 때 깜짝 놀랐는데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물구나무 서기 영상이 공개되면서 정말 아주 놀라운 기술이다 이런 반응을 받고 있는데 최영석 교수님, 물구나무 서기 영상 아틀라스 이 부분에서 어떤 기술을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까요? 네, CES에서 보여줬던 거는 이제 일하러 갈 수 있다, 공장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개념을 보여준 건데 예. 이제 이번에 보여준 거는 전동식으로 해서 네. 내구성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운용 능력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잘 보여준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구성과 운용 능력이요. 네, 좀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게 모터로 움직이게 되면은 감속기라는 것들이 들어갑니다. 감속기. 예. 그럼 우리 어릴 때 장난감 보면 예. 관절 있는 장난감들은 조금 하면 잘 부러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제 물구나무 서고 지탱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이 감속기가 잘 버텨야 되고 충격에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모터가 고정돼서 이번에 보면은 이제 물구나무 서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것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브레이크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모터가 이걸 잡아주면서 발열도 제어를 해야 되는 예. 복잡한 기술들이 들어가서 예. 사실 저 움직임이 화려하다는 것보다가 움직임이 끊겨서 움직이면서 각 동작들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양산해서 적용해서 공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한 영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구나무 서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진을 볼 때 이렇게 L자로 기계체조 형태로 그대로 있는 모습 같은 경우에도 일반 로봇과 달리 이렇게 지탱하는 힘을 보여주니까 야, 뭔가 이 기술이 아주 훌쩍 뛰어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들어요. 그 영상을 보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 이번 영상을 보면은 지난번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 제어 능력이나 아니면 동작의 정확도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진보가 있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많은 진보가 있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예. 현대차 그룹이 사실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 하드웨어적으로는 글로벌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예. 약간 AI나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좀 개선된 모습들을 보면은 그 구글 딥마인드랑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AI 트레이닝 툴들을 갖춰 나감으로써 인해서 이런 자세 제어 능력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선력이 과거 대비해서 크게 개선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발전을 보여줘야지만 이게 또 실제로 상용화되고 다양한 제조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실마리를 볼 수 있었던 데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영석 교수님, 그럼 저 정도면 공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준비가 거의 끝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공장에 투입할 준비는 끝났는데요. 네. 뭐 사람이 공장에 투입되더라도 이제 익숙해져서 생산하는 것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듯이 이 로봇도 지금 들어가면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문제가 어떤 있습니다. 거요? 첫 번째 뭐 소프트웨어 말씀하신 건 당연히 다 된다는 전제에서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장에 들어가면 24시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미가 있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발열 문제. 아, 열. 네, 그리고 이 열이 발생하거나 계속 구동되는 움직이는 부분에 이 뭐 문제가 크게 없이 계속 작동할 수 있는지. 지금은 잠깐 영상 보여주니까 아직 모르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24시간 돌려볼 때 이게 정말 잘 돌아가는지. 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24시간 돌아가려면은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배터리. 네, 배터리. 근데 이게 지금 보통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뭐 전기차 대비 굉장히 작은 뭐 5kW 미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거. 네, 한 번 배터리 가지고 한 2시간 움직일까? 아,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계속 교체를 할 거냐? 자동 교체를 잘하는 문제. 네, 네. 그럼 이제 교체하러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이제 운영에 대한 문제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감속기라든지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내구성 문제. 부품 예를 내구성. 들어서 로봇을 24시간 투입시켰더니 로봇 고치는데 뭐 5시간이 걸린다. 또 부품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맞습니다.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 로봇을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는 게 더 쌀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이제 지금부터 아마 한 몇 년 정도 예. 들어가면서
적용도 하고 생산 라인에 어떤 공정에 투입할지 그리고 로봇의 어떤 부분을 최적화시킬지를 네.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기술적인 면에서 라스베가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을 보였습니다만은 공장에 투입하려면 발열, 배터리, 부품의 내구성 또 만만치는 않네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어제 오늘 연이틀 주가가 지금 크게 오르고 있는데 이제 좀 다시 한번 이 라스베가스 때처럼 다시 주가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도 될까요, 현대차? 하반기의 주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핵심적인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로봇에 관련된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예. 현대차 그룹이 어떤 근본적인 제조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로보틱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실제 제조 현장에 투입돼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제조 현장에 상용화되는 과정까지 이거 얼마나 이제는 성과들을 보여주는가가 주가가 리레이팅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결국엔 이게 핵심 기술이 AI라고 볼 수 있는데 이 AI를 활용해서 제조 혁신을 또 이뤄내는 부분도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부분 자율주행 기술이나 완전 자율주행 기술, 로보택시 뭐 이런 다양한 툴들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대차가 과거에는 단순히 차를 팔아가지고 이제는 하드웨어 중심의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런 AI 기술 기반의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소프트웨어 기반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로서 좀 거듭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영상만 보고 기술이 좀 나아졌다 해서 주가가 다 일시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식 가치의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삼성전 현대차 주가가 그동안 조금 부진했습니다. 아마도 국내 판매 실적이 뭐 기아차한테도 뒤졌다. 1분기도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런 평을 받았는데 이런 실적은 이제 어떨까요? 이거 실적도 실제 호전이 될 수 있을까요? 2분기 이후에? 네, 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영향이라든지 이제 외부적인 요인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조금 차가 덜 팔린 거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실제 지금 현대차 매출 구조를 보면은 예. 뭐 전기차가 약간 후퇴한 그 시점에 하이브리드 차를 가지고 지금 전체 판매량이 한 50% 정도를 채우고 있고요. 예.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 차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익률, 한 10에서 15% 정도가 더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워낙 안정적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판매에 대해서는. 예. 하지만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예. 내수 시장에 지금 이제 중국산 자동차들, 중국산 네, 자동차에 그리고 중국산 플랫폼들을 도입한 뭐 KGM이라든지 르노의 차들이 실제 이제 도입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방을 어떻게 사수하느냐가 심리적인 이제 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방 사수 사실 중국 차들이 지금 상당히 국내 내수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현대차가 기아차가 방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라스베가스 이후에 현대차 주가가 조금 부진했던 게 이 바로 그런 판매 부진 기대에 못 미쳤던 이런 요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부진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아무래도 이란 전쟁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란 전쟁 발생하고 나서 지금도 굉장히 고유가 상태인데 유가가 이제 급등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환율도 올랐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좀 판매 부진의 영향을 겪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비자들이 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신차 구매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다가 유가까지 오르게 되면은 운영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신차 판매에 대한 전망치를 좀 낮춘 요인이 유가 상승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좀 개별적인 요인들을 보게 되면은 예. 현대차 같은 경우 1분기 때 팰리세이드 리콜이 좀 발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그래서 리콜. 미국 내에서 일시적인 하지만 판매가 좀 중단이 됐었고 국내에서도 좀 리콜 검토 때문에 판매량이 일시에 좀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안전공업 화재 때문에 또 엔진 생산에 좀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네. 1분기 때 이런 대외적인 요인들이 일시적으로 겹치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좋았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2분기 이후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사실 아중동 쪽으로도 현대기아차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이란 사태가 해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또 물류도 이제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수출이나 생산 이런 부분들에서 좀 병목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유가가 오르면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요 측면에서도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고 현대기아차가 지금 굉장히 또 잘하고 있는 영역들이 또 그런 친환경차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때가 좀 실적의 저점이었던 걸로 예상이 되고 예. 2분기부터는 실적은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는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이후에 실적 호전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저희가 아틀라스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영상 중에 또 주목을 끌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몸통 측면에 새겨진 001. 이게 이제 양산형 모델로 들어갔구나. 이제 양산이 곧 될 것 같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는데 어떻습니까? 그 001의 의미를 어떻게 그렇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남바 번호를 붙여서 나온다는 것은 자동차의 번호판처럼 예. 앞으로 계속 생산해서 나올 준비가 끝나 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번호가 붙어 있는 차들을 관리할 수 있는 준비도 끝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제 생산 라인에 투입을 시키는 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테스트해 보겠다라는 네. 취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예. 이미 공장에 생산하고 있는 자동화 로봇들이 도입률은 사실 전 세계 1위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로봇을 도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네, 뭐 차를 조립하는, 조립하고, 용접하는 네. 등등등의 로봇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번에 만든 새로운 로봇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거를 적용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조화를 이루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공장 자동화를 해오던 기술에서 네.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기술 정도로 뭐 확장하는 거다라고 조금 편하게 볼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새로운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공장 투입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또 하나의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의 옵티머스입니다. 뭐 경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방향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현대차 아틀라스가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조금 어떻게 확실하게 좀 이길까요? 넘어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방향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현대차에서 지향을 하는 거는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용적인 이제 판매와 그리고 사용처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손가락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면서 뭐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집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휴머노이드를 지향을 하는데 사실 현대차 그룹에서는 공장 제조 현장에 빠르게 투입하겠다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단점인 측면은 범용성이 좀 떨어지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라는 점은 분명히 단점이지만 예. 이게 빠른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굉장히 또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제 제조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많이 갖추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들 수 있는 무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무거운 중량을 높은 내구도로 계속해서 작업을 반복할 수 있게 예. 좀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 내구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옵티머스는 지향하는 바는 지향할 수 있는 시장은 굉장히 좀 크지만 아틀라스는 그건 좀 좁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실용력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오히려 더 나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는 지금 제조 혁신을 이뤄내 가지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데 아틀라스의 상용화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아틀라스와 테슬라 옵티머스는 서로 방향성이 자체가 완전히 다르군요. 이게 제조 혁신 이뤄내는 건 이제 아틀라스의 기대감인데 만약에 아틀라스가 이렇게 생산 공장에 투입되면 이 공장 자동화, 공장의 미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네, 아마 지금 보고 있는 거와는 좀 다른 이제 네. 그런 형태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도 생산 라인에서 보면은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 앞에 말씀드렸던 용접 로봇이나 큰 로봇들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부분들, 예. 그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뭐 상당 부분을 아틀라스 로봇이 들어가서 예. 좀 진행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사람의 노동력이 좀 더 없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네.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이제 형태의 자유롭게 움직이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붙어서 손을 봐야 될 일도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꼭 사람의 뭐 인원이 완전히 줄어든다라고는 좀 볼 수도 없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확 사라질 것처럼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지금 높은데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삽질을 하다가 포크레인이 들어온다 그래서 예. 그러면 삽질하던 사람들은 포크레인을 운전하면 되는 것처럼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공사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면은 예. 그다음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이제 다른 형태의 발전도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자리가 좀 줄면서 또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일자리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점인데 실제 어떻게 될지는 참 걱정입니다. 그런 걱정들이 지금 현대차 노사 임금과 단체 협약을 앞두고 지금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 노조가 상견례를 했는데 지난 6일 상견례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완전한 월급제를 보장하라. 그리고 뭔가 이제 AI 관련 이 고용 보장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노조가 주장하는 완전한 월급제라는 게 이 생산 현장에서 월급제가 이렇게 확연하게 정착이 안 돼 있고 뭐 시급을 기본으로 한 임금 구조 모양이죠? 네, 뭐 이제 잔업이라든지 특근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업무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히 또 크기 때문에 이게 라인이 굉장히 이제 뭐 잘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가 거기 생산해서 일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벌어들이는 수익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굉장히 이제 생산성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잔업이나 특근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또 수익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좀 과도기적으로 서로 좀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고 좀 너무 과도하게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게 도입되는 어떤 타임이나 타임 테이블을 보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도용이 되는 거지 이게 한 번에 들어와서 갑자기 뭐 사람들이 다 잘리고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좀 이런 무리한 요구들이나 아니면 오해들이 분명히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좀 적응을 해 나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이게 로봇이 바로 인간의 활동을 100% 대체하기보다는 좀 인간의 활동을 좀 보조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오히려 도와주는 좀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초기에는 형성이 되면서 좀 긍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미 겪고 있는 일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점점 더 이제 노동 인구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베이비 부머들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숙련 노동자들이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 공백을 또 어떻게 채울까냐가 상당히 또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로봇이 없으면 또 공장 라인을 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리고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현대차는 일단 2028년이죠. 조지아주 메타 플랜트에 배치를 하겠다. 아직 우리 공장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예고는 없습니다만은 2028년이면 이제 성큼 다가왔는데 그렇게 될 경우 우리 공장에까지 확산되는 시간을 조금 예상해 본다. 노조의 반대나 저항을 감안하더라도 언제쯤으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에 투입되는 부분은 이게 사회적 합의 내지는 정치적인 부분에 관련된 것이 끝이 나야지 원만하게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뭐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공장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분이 좀 자유로운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지금 사실 중국도 이제 생산 기지화하기로 한 전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전략. 그래서 그런 쪽에 먼저 투입을 하고 생산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 난 후에 한국에는 점진적인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전에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의 노동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환, 그리고 그 전환의 대책까지도 이제 현대자동차에게 뭐 노조가 아니면은 정부에서도 좀 요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준비들을 이제 미국에서 충분히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런 이제 걱정들, 노조는 그런 걱정이 많고요. 산업 현장이 어떻게 바뀔까 걱정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했네요. 현대차 사장 호세 무니오스 사장이 잠깐 말씀하신 대로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노동을 보조하는 기술이다. 언제 어느 정도 속도로 대체를 하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노조 입장에서 볼 때는 일자리가 줄거나 아니면 시간이 줄거나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선반적인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아주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조금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초반에는 보조적인 역할, 그리고 인간이 하기 어려운 동작이나 아니면은 좀 힘든 작업들 이런 것들을 대신 수행해주는 역할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 작업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부상이나 아니면 안전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꺼려지는 작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로봇은 전혀 문제 없이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노동 환경에서의 안전도 좀 확보를 하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효율성도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기에 들어와서 노조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반발이 심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이제는 대체를 하게 될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연 감소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 노동력이 이제 공급되는 속도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빈 자리를 로봇이 자연스럽게 채워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동 현장에서의 이런 단순 반복 작업은 로봇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좀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좀 안착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노조도 다행히 조금 안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 아틀라스가 국내 공장에 투입되기 위한 아까 기술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또 노조의 문제 어떤 부분이 가장 지금 장벽이 될까요? 가장 큰 걸림돌이 될까요? 현재로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회적 합의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 왜냐하면 예. 당장 노조에서 이렇게 협상을 뭐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진도를 못 나갈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사실 노조 입장에서도 로봇이 들어와서 어떤 세상이 나올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맞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측에서도 지금 이게 어디까지 적용해야 될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어디에 이제 중간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는 예. 이제 서로 못 믿는다거나 아니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줄 수 없다라는 예. 그런 인식들을 가지게 될 수 있어서 예. 이제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뭐 현대자동차 혼자의 문제, 현대자동차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정부에서 좀 긍정적인 방법으로 나서서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찾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로봇이나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이제 잠식하고 예. 사람이 일이 없어지면서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로봇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서구권에서는 벌써 이제 문제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곧 닥칠 현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현대자동차가 로봇을 도입하니까 알아서 잘 진행을 하면 좋겠다. 내지는 뭐 이걸 좀 어떻게든 해결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취지보다는 예. 정부에서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이거를 드라이브하는 게 예. 그런 정책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현장의 대변화에 대해서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현대차에 우리가 지금 이 아틀라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대차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지 주가는 어떻게 될지 보면 이 판매 동향을 봐야 되겠는데 최근 이제 전기차 시장이 조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조금 주춤했지 않습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 유가 오르기 때문에 조금 늘기는 있습니다만 이 와중에 현대차가 그래도 이 전기차 부분에서 글로벌 톱10 최고 성장률을 보였다는데 이 비결은 뭘까요, 현대차는? 이게 사실 현대차랑 기아랑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아차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오히려 기아차가? 네, 기아차가 많이 증가했고 현대차는 사실 크게 증가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요? 그래서 기아차가 이제 좀 EV 판매가 큰 폭으로 는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일단 PB5라고 하는 PBB 기반의 전기차가 신차가 출시가 됐는데 그게 지금 국내 시장에서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예. 그리고 기아가 저가형 EV 모델들을 현대차보다 먼저 라인업을 좀 갖췄습니다. 예. 뭐 EB3나 EB4 같은 모델들이 국내 시장하고 뭐 중국 그리고 뭐 유럽 시장까지 이렇게 투입이 되면서 저가형 EV들 판매량이 또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거기에 힘입어가지고 지금 큰 폭으로 판매가 증가했다라고 저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상반기보다 이제 하반기 때 좀 많이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 현대차가 아이오닉 3라고 하는 신형 전기차가 하반기 때 공개가 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신모델이 공개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판매량이 많이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네. 현대차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기아는 지금도 굉장히 EV 라인업을 탄탄하게 잘 가지고 가고 있어서 내수 시장하고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 성장률이 굉장히 좀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차 얘기할 때 캐즘 일시적인 정체를 얘기하는데 이 캐즘에 들어갔다면 현대차는 어느 정도 이걸 지금 뚫고 갈 수 있다, 뚫고 간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관련된 플랫폼도 있지만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 내연기관까지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을 팔 수 있는 다양성 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이브리드를 사러 왔던 사람도 전기차를 살 수 있고 예. 또 전기차를 생각했다가 조금 불안한 사람도 하이브리드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품의 다양성 예. 들 때문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차 주가가 이제 아틀라스 영상 공개로 이제 이틀 급등을 했습니다. 여전히 전고점에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일 팀장님, 앞으로 실적이 좀 좋다고는 합니다만 전고점 회복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부활의 포인트 또는 부활의 관건은 뭐가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이제 로보틱스가 될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SDV.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이 미래 기술 영역에서 얼마나 성과를 보여주느냐가 결국에는 주가의 핵심 변수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반기에 둘 다 약간 좋은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일단 SDV 쪽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은 신형 그랜저가 출시가 될 건데 예. 거기서부터 이제 플레이어스 커넥트라고 하는 새로운 그 커넥티드카 플랫폼이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SDV에서 어떻게 보면 좀 기초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본격적인 스마트카화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랜저가 기존에도 현대차의 세단에서는 상당히 베스트셀러 모델이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판매량이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그리고 SDV 기술력에 대한 재평가를 받게 되면은 이게 단순히 판매량 증가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미래 기술력에 대한 입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긍정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젠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로봇을 어떻게 생산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구체적인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데 예. 미국의 로봇 생산 법인을 어떻게 설립을 할 것인지 어떻게? 그리고 생산 라인에 직접 테스트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3분기 정도 되면은 좀 구체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업그레이드된 어떤 플랜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 그리고 모멘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아틀라스를 생산하는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미국에서 지금 상장 여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뭐 다음 달쯤에는 결정하겠다는 건데 상장하는 쪽, 나스닥 상장 쪽으로 결정을 내릴까요? 상장은 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상장 시기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시기? 네, 예.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상장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근데 지금 봤었을 때는 양산하고 거리가 너무 먼 타이밍에 상장을 하기보다는 양산을 앞둔 시점에서 상장을 하는 것이 좀 밸류를 제대로 받기에 가장 좋기 때문에 예. 이런 양산을 앞둔 시점에 상장을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예. 그 전 단계로 이 양산을 위한 생산법인 설립에 대한 부분이 먼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생산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곧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플랜이 구체화되는 것 자체가 임박했다 내지는 정말 이제 예정대로 네. 지금 잘 개발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입증하는 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데에는 이제는 주가에서는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반응을 해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최영석 교수님께는 아까 이게 중국의 추격, 국내 시장의 내수 시장의 중국의 약진을 아까 조금 상당히 현대차의 어떤 경쟁 요인이랄까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로 제기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위협이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지난달 같은 경우에 수입자 판매 1위가 중국산 테슬라. 중국에서 나온 자동차였고요. 테슬라. 네네. 어. 그리고 이제 BYD라든지 예. 뭐 지리라든지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이제 차량 판매를 하고 있고 예. 또 새로운 브랜드들이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수익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심리적으로 현대기아차가 많았었는데 예. 특히 중국산 차들이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동네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건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해결하는 거는 사실 현대기아차 혼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무슨 드리겠습니다. 뜻인가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뭐 유럽도 지금 중국 차에 대한 관세 문제는 예. 이제 보수적으로 진행을 시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배척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아직까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0년 전에 하던 낡은 정책 애트를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저항감들도 있고요. 예. 얼마 전에 전기차 보조금 정책 발표했을 때
뭐 실제 발생한 일인데 국회에서까지 테슬라 중국산에 대한 보조금을 왜 안 주느냐, 안 주느냐. 차별이 아니냐 하는 예. 이야기가 나올 정도에까지 예.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 정책적으로 가야 될 목표인지를 예. 좀 더 명확하게 정부에서 아젠다를 설정해 주는 게 네.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이게 결국은 주가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에서 얼마나 중국산을 방어해서 현대차가 좀 더 잘 나갈 수 있을지가 향후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네요. 네, 특히나 정부에서 뭐 K-칩스 법과 유사한 정도까지의 자동차나 로봇을 도입한 이제 제조 예. 부분까지를 확장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틀라스를 공개한 아틀라스의 물구나무서기 영상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현대차의 미래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석 한라대 미래 모빌리티 공학과 개건 교수,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전략산업 분석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은 돈을 쓴다고 하죠. 성년이 된 뒤에도 부모에게 의지하는 캥거루족을 넘어 전업 자녀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어버이 세대의 노후 자금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탄탄한 노후가 절실한데요. 행복한 노후 어떻게 준비할까요? 강창희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행복한 노후 설계 정말 중요한데 네. 대표님 요즘도 강연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죠? 뭐 네, 정말 평생 현역에 좀 이 몸을 나이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불러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자, 행복한 100세 회사 이름도 행복한 행복 100세 자산관리 대표인데 뭐 행복 100세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만 네. 비결을 좀 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그 중요한 게 세상 떠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젊을 때부터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연금. 예. 예. 그다음에 역시 세상 떠날 때까지 뭔가 소일거리를 갖는 거가 저는 예.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인데 예. 그게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예. 자산에는 실물 자산, 부동산 있고 네. 금융 자산 있고 그다음에 인적 자산이 있는데 인적 자산.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너무 부동산에 목매달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네. 금융 자산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인적 자산 예. 이거를 잘 관리해서 우리 대표님처럼 장수 MC를 하신다든지 네. 네. 그러니까 인적 자산을 잘 관리해야 된다. 부동산과 금융 자산은 많이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노력을 합니다만 인적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도 뭐 은퇴를 한 이후에도 그리고 50대 후반이나 60대 은퇴를 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조금 일을 해야 되는 준비를 좀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말처럼 어렵잖아요. 은퇴 후에 일하는 일자리 찾는다는 게. 우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예. 60세에서 80세까지 그 평균 그 퇴직 후에 월 소득이 우리 돈으로 250만 원 정도예요. 250만 원. 생활비는 한 3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예. 30만 원에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일해서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 일본의 70세 남성의 취업률이 46%예요. 70세. 70세가. 46%가 일한다 이거죠. 그리고 일이라는 게 뭐 꼭 폼나는 일만 아니고 가장 그 많은 게 아파트 관리인이 경쟁률이 50대 1입니다. 우리도 요즘 그래요. 예. 나이 든 사람 아파트 그러니까 관리되기 위해서. 저는 뭐 이 앞에 그 두 가지 그 자산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그 돈이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니까도 일을 해야 되지만은 예. 또 이렇게 퇴직 후에 30년 40년 이렇게 현역 시절에는 부부가 같이 따라 놀다가 예. 만나니까 갈등이 늘어서 요즘 중년 황혼이 늘고 있거든요. 황혼 이혼. 네. 부부 화목을 위해서도 일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저도 이제 제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 특히 지난번 코로나 때 네. 역할이 없는 거가 너무 공허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뭔가 퇴직 후에도 하여튼 소일거리를 갖도록 준비하는 거가 제 경험으로 보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퇴직 이후에도 예, 예, 일할 예. 수 있는 그게 예. 인적 자산 관리를 잘하라 그런 거고요. 네, 네, 그게 네, 인적 자산이네. 네, 네. 가장 중요한데 네.
뭐 말은 쉽습니다만 참 그게 어려운데요.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금전적인 안전판을 항상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일을 뭐 계속 할 수 있는 분들은 좋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뭐 은퇴를 앞둔 게 이제 50대 가구들이잖아요. 대체로 금전적인 준비가 우리 50대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그 통계청 그 자료를 보면은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퇴직 직전에 50대인데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 자산이 6억 6천만 원이거든요. 총 자산이 6억 예, 총 자산이. 근데 이제 가계 부채가 있잖아요. 평균 1억 천이에요. 빚이 빼면은 5억 5천만 원이 순자산 자기 자본인데 예. 언제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5억 5천만 원 있으면 뭐 그럭저럭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 문제는 그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을 포함한 부동산이 4억 6천만 원이에요. 아, 이 부동산 포함해서 5억 5천이니까. 그렇죠. 네. 그게 남는 게 뭐냐면 9천만 원 남는데 9천만 원으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게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뭐 9천만 원 가지고 뭐 이렇게 막 튀겨볼까 하다가 잘못 투자해서 그런 걸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 평생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네. 아, 실제 50대가 네. 여유 자금이 9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대부분의 자산이 지금 부동산으로 묶여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조금 이 생산적 금융이다 해서 부동산에 묶인 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좀 옮겨야 된다, 옮기자 이런 분위기가 조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뭐 쭉 그동안에 해왔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놀랐는데요.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일본하고 비교했는데 우리나라는 62만 달러더라고요. 8억이 넘는데요. 그 일본이 52만 달러예요. 일본이 적어요. 네. 우리가 더 많아요. 우리가 많네요. 일본이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추적 시작했고 연금도 일찍 도입했는데도 많아요. 이게. 근데 문제는 그 가계 자산을 분할해 보면요. 우리는 그 62만 달러 중에서 부동산이 76%예요. 80% 가깝네요. 근데 이제 미국은 32%가 부동산, 일본은 37%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웃나라 일본이 경험한 것처럼 5년 후, 10년 후 내 노후가 됐을 때 혹시 일본과 같은 장기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그게 큰 걱정이죠. 그게 지금 큰 문제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그거를 아마 감안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50대 정도 은퇴를 앞둔 부부들 생각한다면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어떤 비율로 조금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50대, 60대 퇴직 직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구조조정. 구조조정을 위해서 첫째 가계 부채가 1억 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채를 갚고 퇴직해야 되거든요. 빚을 갚고. 괴로우니까 그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빚을 없애는 그다음에 거. 부동산하고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로 되도록 해야 부동산이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푸어 되지 않는다. 주택 빈곤이 되지 않는다. 그럼 대부분의 자산을 우리가 부동산으로 깔고 왔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른 여유 자산이 없는 젊은 사람까지 포함한 거가 76%인데 퇴직한 사람들만 보면은 8, 90%가 부동산. 우리는 노후 자산이 부동산 하나밖에 없는 게 문제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부동산밖에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깔고 왔는 부동산을 어떻게 조금 처분을 해서 실제 금융자산으로 바꾸는 작업이 정말 절실히 중요하고 그걸 뭐 보통 경우에 어떤 분은 그러면 나 5억짜리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반반 쪼갤 수도 없고 어떡하냐. 그런 분은 5억짜리 아파트를 맡기고 주택연금을 받으면 65세부터 세상 뜰 때까지 120만 원씩 받거든요. 그리고 영목이지. 나중에 이제 떠날 때 나오면 자식한테 주고 모자라면 그만인데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구조조정을 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대책이라도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되고 빨리 자산이 부동산에만 너무 묶여 있는 거를 조금 유동자산으로 좀 바꿔놓는 작업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자가 아닌 거네요. 부동산만 깔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 지금 우리 강창희 대표께서는 이제 금융인 생활을 50년 가까이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만 53년 됐습니다. 53년 대단하십니다. 평생 현역이란 가장 모델 케이스인데 여러 가지 노후 자산 관리에 강의를 하고 다니십니다만은 변하지 않는 뭐 자산 관리의 성공 원칙이 있다 하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우선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그 비율을 맞추는 거 선진국 수준은 아까 말씀드린 60, 70%가 금융자산이잖아요. 예. 그 수준 정도로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금융자산을 늘려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 금융자산은 뭐냐면은 금액도 적지만은 40% 정도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상품에 들어가 있고 60%는 그냥 원본 보장되는 저축 상품에 들어가 있거든요. 원리금 보장되는 안전한 자산으로. 그러니까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70%가 이 투자 상품에 들어가 있고 30%가 저축 상품 예금 같은 데 들어가 있어요. 특히 예금 비율을 보면요. 미국은 12%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예금 비중이 45%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금융자산도 적지만 예금에 넣어놓고 있다가 가끔 주가 오르면 꺼내서 투자했다가 꼭 막 이제 꼭지 잡아가지고 까먹고 다시 또 고점에 걸어왔다가 들어가가지고 까먹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금융자산은 저축상품, 책임져주는 저축상품과 이 내 책임인 투자상품으로 나눠지는데 투자상품 비중을 높여야지 그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에 관한 공부가 필요한데 투자에 관한 공부. 투자는 원금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두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법이 하나는 이 시장 리스크라고요. 시장 전체가 같이 떨어질 때는 방법이 없거든요. 방법이 없죠.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갖고 그때는 있어도. 장기로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중요한 거고요. 장기 투자가 중요하고. 아무리 시장이 다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상품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개별 종목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그 좋은 금융 상품을 골라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의 한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럼 불가능하죠.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그런 거. 다변화. 네. 그래서 저는 방법이 뭐냐면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가 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를 예를 들면요. 그 한 번 샀다가 파는 그 보유 기간이 5.9일이래요. 6일밖에 안 돼요? 그렇죠. 1년에 61번을 샀다 팔았다는 거예요.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사고 파느냐.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사고 팔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1년에 61번을 돌리면은요. 그거 하느라고 꿈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일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업에서 실패할 수도 직장인들은 있고. 자, 일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금융자산인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그렇죠. 금융자산이에요. 월급 나오지, 보너스 나오지, 퇴직금 나오죠. 직장인들은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일에서.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직업이다. 근데 1년에 61번씩 사다 팔았다. 그것도 꾸어서. 빚내가지고. 안 돼. 그거는 우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종목 그 좋은 종목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좋은 그 상품을 고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100% 우량 종목만 고른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이야기하면은 표정들이 벌써 달라져요. 너무 뻔한 얘기한다. 바빠 죽겠는데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사야 됩니까? 그것만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 펀드 매니저 한 30년 한 사람들도 금융가을에 주가 어떻게 되냐면 난감하거든요. 모르거든요. 근데 그 단기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요. 그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리고 이게 빚 내서 투자하는 거, B2가 많은 게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건 기다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엄청 들고 있어요. 기다릴 수가. 뭐 한 달 전인가 뭐 33조 6천억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지거지수가 7천, 8천 그러지만은 예를 들어서 1980년대까지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휘데리티라는 회사가 한 마젤란 펀드라고 한 100년 된 펀드가 있는데 그거를 13년 동안 운영한 사람이 피터 린치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13년 동안에 2,700% 27배 올랐어요. 13년 연 수익률 29%예요. 근데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의 절반이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 뺐다 넣었다 13년 동안에. 14년 동안에. 왜냐? 오르면 직선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 떨어지면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보면 그 피크에 사요.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도 가만히 보니까 3,300이 피크였거든 지수가. 2,900에서 3,300 사이에 65%가 샀더라고요. 사가지고 그때부터 떨어지면 한 주위에서 2년 주가가 올라간다 막 그러면 이제 그때 막 뛰어들어가서 하니까 그게 피크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면 이제 또 장기 투자한다고 2년쯤 갖고 있다가 버티다가 딱 털면은 그때부터 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 지금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네.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큼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실망을 안겨준 측면도 있습니다. 아.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네, 네. 우리 시장은 조금 부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장기 투자자들이 좀 재미를 못 근데 봐서. 그런 아마. 의미에서 보면 요번에 주가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업이 조금 이제 믿을 수 있는 그 상장 회사를 믿을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네. 옆으로 새는 것 같은 걸 막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상법이 개정이 되고 뭐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이 젊은 친구들의 단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네. 이 퇴직연금을 조금 이제 40대 50대도 퇴직연금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굴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도 퇴직금은 보관이 중요하니까 네. 원금 보존이 중요하니까 원리금 보장형으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꼭 쥐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금융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근데 보세요? 원금 보장이 예를 들어서 작년, 금년, 내년 같은 인프레가 되면은 돈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원본을 지켜왔자. 예.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옛날처럼 한10% 정도 된다면은 예. 그게 되지만은 지금 뭐 2.5, 3%밖에 안 되는데 예. 그 지켜봤자 물가 오르면은 그만큼은 손실을 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투자 상품을 인플레 리스크에 대비하는 게 투자 상품이에요. 인프레 위험에 대비하는 거. 예, 예. 그러기 위해서 다변화, 네, 네.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고 네, 했는데 네, 네. 그만큼 적극적으로 자산을 굴려야 된다는 이유는 지금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이 받는 금액이 또 워낙 적기 때문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예를 들어서요. 평균 1인당 평균 월 국민연금 수령액이 60만 원 정도예요. 6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16%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요. 예. 그게 예를 들어서 65세부터 92세 최빈 사망 연령 92세까지 받으면요. 그게 한 3억 몇천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산을 굴려야 하는 가장 큰 비결은 네. 다변화와 장기 보유. 그렇죠.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뭐 사다 팔았다 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냐면은 그 1년에 한 300만 원, 500만 원 정도를 예. 한 30년, 40년 동안 이 펀드에 적립식 투자하는 게 그게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투자의 원칙을 지키기 가장 좋은 그 자금이 퇴직연금 자금이에요. 네. 예. 퇴직연금도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서 네, 노후를 확실하게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행복한 100세 자산관리 노하우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창희 행복 100세 자산관리 연구의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는 AI 붐을 타고 영업이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면서 터져나왔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가 성과급 상한제를 폐기한 날갯짓이 삼성전자의 태풍을 몰고 온 격이죠. AI 투자 붐에 따른 영업이익 폭증이 계속될지는 불투명하지만 로봇 시대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배치를 둘러싸고 현대차 노사가 가파른 대치를 벌일 공산이 큽니다. AI와 로봇은 대세인데 공생을 외면하는 것은 자멸의 길입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